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탕지에 주차되면은 개위에 앞서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연습 한번. 대외적 위기 상황에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이 선박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고 밝히면서 자유항행을 위한 관련국들과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중동 전반을 총괄하는 중동 전담 대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해운사 상선 미스의 파나마 선적 LNG 선박에 이어 인도 선적 유조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 해운사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외교부가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의 선별 통과 방침에 직접적이고 별도의 협상보다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다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국제 규범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항행,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관련국들과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담 대사를 곧 임명한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중동 평화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기여 확대를 위해 적절한 분야 인사를 인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본 인도 선박의 통과 사례와 한국 선박의 억류 상황을 대비시켜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부각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공식 언론 공지를 직접 인용해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양자 협상보다 다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도 비교적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중동 전담대사 임명 예정이라는 후속 조치까지 연결해 보도를 마무리한 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구체적인 경위, 억류 기간, 그리고 선원 현황이 빠져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와 한국 이란 간 외교 현안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확보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마무리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뉴스 현장에서는 중동 정쟁 여파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이 골자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전력 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고 산업 구조나 수송, 건물 등 모든 영역을 전개하겠다는 건데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정책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목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 37기가와트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에는 100기가와트까지 2배 넘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운행 중인 석탄 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과 이동수단을 대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추진되는데요. 철강 산업은 2028년까지 탄소 덩어리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 실증 설비를 갖추고 석유 화학 분야에서는 전기를 활용해 나프타를 분해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기 위해 경찰차와 택시, 렌터카 등의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당장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로 소비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 전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송전 비용과 지역별 자립도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방대한 정책을 핵심 위주로 압축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와 에너지 안보를 연결해 정책 발표의 배경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37기가가 100기가와트로 신차의 40%가 전기 수소차로 석탄 발전소 60기가 2040년 폐지 등 구체적으로 정책의 규모와 방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전달한 점도 돋보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발표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재원 조달이 쉬운지까지 함께 다룰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는 시청자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와 예상되는 요금 변화도 시각화해 전달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보도는 후속 보도를 통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세부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와이드 17에서는 책을 약물운전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약물운전 사례 중 96%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서 보다 정교한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차량 한 대가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데요. 차량 파편들 사이에 약물 주사기가 발견됐고 운전자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양동에서도 약물 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최근 약물 운전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이 같은 위험은 불법 마약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3년부터 3년간 약물운전 1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약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 마약류로 의료용 마약 중 수면제 졸피뎀이 최다였고 비마약류는 40%를 넘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 후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2달간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약물 운전은 소변이나 혈액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음주운전과 달리 현장에서 이를 바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혜영 한국약제학회 회장은 수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문제가 있느냐는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측정은 미량 분석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가수 등의 혈중 농도와 운전 금지 기준 연구를 의뢰했으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실제 사고 사례로 제시하면서 특히 96%가 합법 처방약이라는 점을 강조해 일상 속 위험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은 점도 탄탄한 구성으로 보이며 단순 범죄 보도를 넘어 제도적인 부족함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약물이 운전에 특히 위험한지, 복용 후 얼마 동안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해외의 약물 운전 기준이나 단속 방식, 약 포장지 경고 문구 등 정보가 추가됐다면 한결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자가 약을 복용하면서 알아야 할 점과 의료진이 안내해야 할 점도 함께 다뤘다면 효과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방약이라도 졸림이나 인지 기능에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 복용 후에는 운전을 자제하는 등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도 꼭 필요한 멘트였습니다. 뉴스 13에서는 지난해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등 다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약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만 810건 중 다른 지역 거주자의 매수는 3,914건으로 18.8%였는데요. 이는 직전 4개월에 비해 5%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이고 약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낀 갭 투자 형태의 매수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 커 보인다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명시하고 4개월간 2만 810건이라는 정책 효과를 수치로 검증해 신뢰도를 높이면서 11호 대책,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갭 투자 차단이라는 정책의 인과관계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정 매입 비중이 최저라는 결과 외에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전반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추후 보도에서는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과 거래량 여부, 그리고 투자 이동 현황도 함께 짚어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외지인 매수가 줄었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따르므로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이루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류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식당가와 의류 매장, 스포츠용품부터 가방과 신발, 또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한 곳에 모여있는 건물이죠. 바로 백화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주말에 백화점을 찾거나 덥거나 추운 날 친구들과 약속 장소로 삼기도 했던 익숙한 공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백화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구 동성로와 부산 서면, 또 최근 백화점이 폐업한 분당을 직접 찾아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시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센텀시티역에 위치한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북적거려야 할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 백화점은 전국 30개 매장 중 전국 최하위권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서면 본점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산 유통업계에서 절대 강자와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 위상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객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고가의 브랜드가 철수를 하게 되고 고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하지만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백화점 부지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어서 2024년도에 폐업한 서면의 한 백화점 부지를 찾았습니다. 부산 서면은 해방 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서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표 상권 중 하나였는데 그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백화점이 있었던 자리에는 펜스가 쳐진 채 주상 복합시설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이 직원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했던 상인들도 동반 침체를 겪게 됩니다. 주변 상권의 매출이 약 30에서 50%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백화점의 불황은 단순한 쇼핑 공간의 소멸이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라는 측면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방송은 한때 전국 3대 상권 중 하나였던 대구 동성로를 찾았습니다. 과거 유명했던 대구 백화점 본관이 2021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백화점 바로 앞 핵심 상권 역시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했던 백화점 거리와 한일극장 주변은 백화점 폐업 이후 침체됐습니다. 백화점 침체는 비단 지방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엔 3월 말로 영업 종료가 확정된 분당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격 할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도 보였는데요. 수도권 백화점의 폐업은 인구 소멸보다는 유통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걸로 보아 평소 유동인구가 적지 않았던 걸로 보였는데요. 온라인 중심 유통구조 개편으로 대형 유통업체 폐업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메이테츠 백화점 본점은 무려 71년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명물이 사라지자 시민들은 마지막 영업일에 몰려들며 지난 추억을 되새겼는데요. 미국 백화점도 몰락의 길을 걷긴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국 전역에 2,000개 매장을 두고 있던 시어스는 현재 5개 매장만 운영 중이고 메이시스는 2025년도에만 66곳이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백화점은 대학 캠퍼스나 의료시설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은 어댑티드 리유즈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댑티드 리유즈란 폐건물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용도로 개조해 사용하는 건데요. 현대의 필요성에 맞는 전혀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백화점은 무엇을 가졌는가를 증명하는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재생 공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텅 빈 백화점은 이제 도시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사실 저조차도 예전보다 백화점을 덜 가게 된다. 또 막상 방문해도 예전보다 사람이 확실히 줄었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거대한 백화점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와 방송 화면을 통해 그 현실을 마주하니 상황이 더욱 실감이 났고 유통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짚은 것처럼 백화점은 대체로 도시 중심에 자리하면서 지역의 앵커 시설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쇼핑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재생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이 방송의 제안에 공감이 됐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이류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동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때 마비됐던 해협의 통항도 일단은 숨통을 트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언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6주 넘게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의 석유 수송로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 이에 대한 개방에 어떤 전 세계 이목이 쏠려왔는데요.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관련 보도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네, 현지 시간으로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네. 그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군사적 충돌은 언론 보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언론은 이란의 해협 통제 장기화 전략,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사작전 성패, 그리고 폭등하는 유가와 해상 보험료의 세계 경제 충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먼저 언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며 해상 물류를 무기화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 이에 맞서는 이란의 반격 상황도 긴박하게 보도했습니다. 예. 서울신문은 이란 전쟁 5주 차에 미군 군용기가 잇따라 격추되면서 미군이 강조해온 이란 방공망 대부분 무력화 주장에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는 이란 방공망의 위협과 구조작전의 위험성을 드러내 미국의 공중작전을 재조정하는 압박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항행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호르무즈 해협, 이 글로벌 경제의 동맥으로 불리면서 에너지를 비롯해서 경제 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데요. 이번 갈등이 세계 시장과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예. 네, 국내 언론은 이번 상황을 단기적 유가 상승을 넘어선 산업 근간의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네. 경기신문과 YTN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내 정유사들이 설비 가동률을 줄여야 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수입되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상황에서 미국, 브라질 등 비중동 지역으로부터 대체 원유를 구해야 하지만 막대한 중동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유가와 물류비 상승이 한국 경제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는 봉쇄가 풀리더라도 중동 산유국의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려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가의 하방 경직성이 커져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상당 기간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인 iNews24에 따르면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국제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하고 국가안보 전략에서 해상교통로 보호 등 해양 안보의 우선순위를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해상 수송로 보호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상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해군 전력의 해외 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기도 했는데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상시적 위험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부와 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축유 방출에 머물지 않고 우회 송유 간의 이용권 확보나 미주산이나 유럽산 원유 비중 확대와 같은 구조 개선에 나서는 점을 시급한 과제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뉴스완 보도를 보면 유럽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자 틀 아래서 외교와 군사 채널로 소통과 공동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반면에 이란은 유조선 통과에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위안화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 회피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물리적 대안으로 해협을 통하지 않는 우회 수송로가 언론에 언급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기존 송유관을 확장하고 새로운 송유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중동 산유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화일보는 일본 정부가 대체 경로를 확보해 5월부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의 원유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대체 경로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라이 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 얀부항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 85%에 달했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한때 네. 50%대까지 좀 내려왔었다가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예. 70%까지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이럴 때마다 이 거시적인 어떤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고민이나 해법이 필요한 시점 같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예. 관련돼서 좋은 언론 보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 한마디로 중동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는 예. 현재의 취약한 구조를 바꾸려면 이번 위기를 임시 처방으로 넘기지 말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을 고쳐야 한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예. 수입선 다변화가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도입처 발굴을 강조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한국의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70%에 이른다는 사실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이 기관은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유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호주, 앙골라,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한국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로부터 원유 확보를 위한 협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5위로 상당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적에만 그쳤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해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경제 안보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가 넘는 만큼 에너지 소비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 5부제, 2부제 네. 같은 승용차 2부제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불안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순간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언론은 지금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함께 아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안심과 행동의 균형을 잡는 보도가 이어질 때 한국 사회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언론은 사실 기반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활용해 막연한 위기감 대신에 구체적인 수치를 시각화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축유 잔여량과 수급 현황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보도가 도움이 됩니다.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위기의 실체를 냉정하게 짚어주는 보도가 중요합니다. 언론은 오일 쇼크, 경제 붕괴, 전쟁 임박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보다는 수급 조정, 지정학적 위험 관리 등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재기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물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적 맥락을 설명하는 보도도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호보다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은 고유가로 고통을 받는 운수업 종사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작동한지를 충실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